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는 13명 전교생이. 해가 갈수록 5명이 늘고 10명이 늘어가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인구수가 한 700여 명 내외였었어요. 많이 늘어났죠. 1,009명?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 마을에서 살래요. 이 학교가 너무 좋아요. 일단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아서 열심히 했죠. 이제 여기 정착하자. 충북 음성의 한 마을. 3대째 이 마을에서 살아온 김필종 씨. 동네 가운데에 이렇게 빈집이 이렇게 있는데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름 되면은 뭐 고양이나 하다못해 모기 같은 거, 뭐 쥐 같은 게 서식하기 좋잖아요. 하나 둘 늘어가는 빈집들. 주인을 잃은 빈집들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담벼락 무너진 거 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금방 무너졌네. 마당에 지금 저 잡초하고 저 나무들 봐요. 마을 주민들이 떠나면서 불과 5년 사이 마을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체국도 문을 닫습니다. 4월 1일부터 업무 종료 써 있잖아요. 지방소멸하는데 학교가 없어지는 게 그 첫 번째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차도 서지 않는 한들마을. 그 바로 옆에 70년 전통의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운동장이 옛날에 정말 커 보였었어요. 근데 한 800명 가까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었으니까. 당시 운동회 때만 되면 동네에 잔치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친구들 가정 다 모여서 하는 일이니까. 한때 885명에 달했던 학생 수는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30년 만에 8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2000년대까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운동장을 채웠습니다. 학교가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16년도부터입니다. 그해 정부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교육부가 과거 1982년부터 5년에서 6년 단위로 학교 규모를 적정화하고 그 적정화를 위한 기준을 이제 교육청에 권고를 하는데요. 그 마지막 권고가 2016년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 60명이다. 도서 읍면 지역의 경우 학생 수 60명을 기준으로 권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들은 통폐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전마다의 학생 수가 28명까지 줄어든 대장초는 2019년 결국 폐교됐습니다.
대장초등학교를 포함해 폐교된 2개 학교는 인근 마을의 소윗초등학교로 통합됐습니다. 통합 초기 40명까지 줄었던 학생 수는 2년 만에 6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학생 수는 제자리로 돌아와 통폐합 대상이 됐고 이제는 3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복순 할머니는 학교 앞에서 20년 넘게 슈퍼를 지키고 있습니다. 뭐 뽑기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뭐 한 자리에서 한 여나무 장씩 막 그러니까 한 1000장씩 없어졌다는 거지 처음에 막 수북하게 막 쌓아놓고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애들 구경을 못 해요. 꽉 차 있던 매대를 할머니는 더 이상 채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간 마을. 꿈결같이 지나가 버렸어. 지금은 없잖아요 하나.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학교가 없으면 젊은 사람들은 바로 빠져나갑니다. 아이를 학교 보낼 수 없잖아요. 학교가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빠져나가는데 학교가 사라진다 그러면 거기 머물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강원도 양양군의 현북초등학교. 한때 통폐합 대상이었던 곳입니다. 학교 오는 거가 재밌어요. 야외 활동 같은 걸 많이 하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거 너무 재밌고 서핑, 뭐 트리클라이밍, 자전거 타고 하조대 가거나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학교. 2018년도만 해도 전교생 수가 9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과 양양군은 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시키는 대신 예산과 자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양한 자원을 갖다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해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하나 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습니다. 오야 손으로 꺼냈어. 이야 잘했다. 다른 학교들은 원격 수업을 해야 했던 시기. 학생 수가 100명 이하였던 이 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13살 현진이네 가족. 현지 빵 더 줘? 현진이가 3학년이었던 2021년 경기도 동탄에서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계속 집에서 그런 생활만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생겨서 여기서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그 시기에도 계속 학교를 가서 수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 둘 셋.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 들을 게 애들한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교회 활동했던 일들 그리고 애들이랑 방과 후에 또 그런 친구들과의 시간들 1년 지내면서 일단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결심했죠. 이제 여기 정착하자. 산과 바다가 학교 운동장이나 다름없는 교육 환경.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같은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모를 아주 짜릿한 기분이 들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독서 토론.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우유도 느낀 점 짧게 한번 얘기해 볼. 학원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천적인 것을 아는데도 다른 쥐들과 다른 게 없이 똑같이 대해주는 모습이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과 함께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균형을 갖다 잡아가는 그런 활동을 갖다가 교과 과정 속에 녹여내려고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폐교 소식이 흘러나오던 2018년 13명에 불과하던 이 학교 학생 수는 올해 59명으로 늘었습니다. 학교가 살아나자 마을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부모님들끼리도 친하니까 저희만 만나는 일보다 부모님들이랑 같이 만나는 일이 더 많고 이 아이가 크기 위해서는 온 동네 어른들이 키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거를 학교에서도 많이 인지를 시켜주는 것 같고 훨씬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학교보다 작은 학교가 교육이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 옆에 자리 잡은 한 초등학교. 이 학교 역시 한때 폐교가 거론됐었습니다. 95년 중반에 학생 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분교가 됐거든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는 13명, 전교생이. 제주도 교육청은 이 학교를 통폐합하는 대신 2015년 건강생태학교로 지정했습니다. 특히나 멸종위 기종이 16종이나 서식을 하고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고 건강생태학교를 지정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학교도 활성화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생태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교육, 환경교육,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이들한테 공유되고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서는 많은 게 달라졌다. 학교를 살려야 마을도 지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7년 전 자연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마을로 이주한 학부모. 마을의 숲 선생님이 됐습니다. 토종동백이야, 토종동백. 개화 시기가 달라. 송이채 떨어져. 그런데 계량종은 잎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요. 하나 둘 아이들과 함께 마을로 찾아온 학부모들. 숲은 아이들의 학교가 됐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선생님이 됐습니다. 생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이제 연구도 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아이들과 같이 직접 만나서 운영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우선 이렇게 생태적인 자연 놀이터에서 하면 너무 이제 에너지가 이제 저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활기 넘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예상치 못했던 변화. 한때 사라질 뻔했던 학교는 아이들이 늘어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마을 공간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노력이 있었고 학부모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노력이 있었고 마을 인구도 지난 10년 동안 80%가량 늘었습니다.
작은 학교가 있는 곳이 결국 시골 학교거든요. 지금 있는 학교에서도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마을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또 그 관계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골에 들어와서 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을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마을의 사람들과 학부모들이 서로 협력하는 구조만 가져도 그 속에 살려고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아이들이 사라진 마을. 학교는 노인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 친다 어서 가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야 그리고 또 뛰어들어가고 그랬어요. 학교가 사라지고 아이들도 하나 둘 떠나면서 마을에는 빈자리가 늘어갑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가방 메고 학교 가라면 학교 가겠어요. 대장학교 살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가서 책상만 메울게. 아이가 없는데 학교가 무슨 소용이냐며 많은 지역에서 학교를 없애고 선생님을 줄입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 학교는 죽어가는 마을을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이 저렇게 늘고 학교도 지금 세류가 또 더 짓고 학교가 전부 번창한다는 게 얼마나 좋나.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딨어. 학교가 있다는 것은 마을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기점으로서 마을의 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학교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지역이 어떻게 보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꿈을 꿔요. 꿈이 깨져요. 아, 무섭지요. 그 병원에 가도 아무 뭐 병명도 없고, 그냥 집에만 오면은 오바이트 하고 못 먹고 또 병원 가 입원하고.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삶. 시간이 흐르면 고통도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딸이 쌍둥이인데 둘째 딸이 안 써요. 너무 이뻐요. 고통은 현재형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가야 하는 시간은 너무 힘겹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면 그때 내가 우리 집이 막 물에 잠기고 내가 죽을 뻔한 어떤 공포감이 바로 어제 일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건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아, 어머니 저예요. 3년 전 그날처럼 섬진강에 비가 옵니다. 살면서 그렇게 큰 홍수는 본 적 없었습니다. 예전에 물난리 나기 전에도 지금도 빗소리만 들으면 잠자리에 들 수 없는 87살 박수님 할머니. 비가 오면 진짜로 또 그런 일이 닥칠까 싶어 겁이 난다고요. 오늘처럼? 잠이 안 와. 밤새도록 잠이 안 와. 2020년 여름 500년 만에 쏟아진 폭우.
섬진강 제방은 터졌고 흙탕은 집도 소도 집어삼켰습니다. 평생 삶의 터전이자 벗이었던 섬진강. 난리가 났죠. 이쪽까지 뭐 올라와 그랬는지 물이. 천장까지? 얼마나 고생스럽냐. 그날 이후 강물은 공포가 됐습니다. 연구팀이랑 해가지고 내가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아주 나중에 들어와서 온 게 아주 심란하고 짧고 죽어본 놈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깨끗한 침대도 들여놓고 다시 살림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홍수를 겪은 후 할머니의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들어왔으면 죽었지. 밤에 물이 들어왔으면 죽었다고. 이대로 잠들면 저 비가 이번엔 나도 집어삼킬까. 지금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혼자 있은 게. 혼자 있은 게 없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 씨가 사는 반지하집 현관문은 여태 찌그러진 채 그대로입니다. 그때 들어올 때 막. 이게 그때 당시. 예예예. 물 압력에 해가지고 지금. 휘어진 거. 예. 문이 안 열렸어. 아예 안 열렸어. 꼼짝도 안 했어. 저희 신랑이 밖에서 땡기고 저는 안에서 밀고 하는데. 거기 안에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어야 돼. 열렸네. 안에서 열어야 돼. 2022년 8월 8일 단 하루에 400mm 넘는 비가 퍼부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이날 서울은 잠겼습니다.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막 119 전화하니까 119도 먹통이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 TV 다이 위에 올라갔는데 TV가 씩 넘어지고 옆에 있는 장롱이 씩 넘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꼼짝없이 갇혀 혼자 죽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죽나? 죽으면 안 되는데 어린 딸이 생각났어요. 네. 아직은 엄마의 손이 필요한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안 그래도 여기 서가지고 한참 동안 했었어요. 안 되는데. 그 순간 이웃들이 창문을 깨 지하방으로 손을 뻗었고 이 씨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아리, 배를 스쳐 턱 밑까지 차오르던 죽음의 공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구 내려가는 그 관이라고 해야 되나? 하수가 그 소리 물 쫄쫄쫄쫄쫄 내려가면서 조용할 때 들으면 더 잘 들리거든요. 그 소리 들으면은 진짜 막 가슴이 철컹철컹해요. 진짜. 예. 그 비 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비 오면 문 열어놓는 습관이 생겼어요. 예. 혹시나 또 그런 일 또 생기면 안 되는데 혹시나. 마음속 재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거 뇌기전 같은 경우도 저희 그분들 입장에선 이게 지나간 사건이 아닌 거예요. 바로 어제 일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건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제 경험이나 플래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악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꿈에서 되게 생생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게 약간 환청이나 환시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강원 산불 겪으신 분들은 눈앞에서 계속 번쩍번쩍한다. 그러면 이거 내가 눈이 잘못됐나 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거 좀 미쳐가나. 밖에 이제 가로등 불빛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시는 건 거예요. 이게 모든 생활에 있는 그냥 일상적인 자극들, 뭐 작은 소리라던가 지진 겪으신 분은 핸드폰 진동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상시키는 자극이 너무 많은 건 거예요. 생일을 맞은 아들을 엄마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타양살이 하는 아들이 안타까워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고 싶었던 엄마. 같이 밥 먹자고 했었거든요. 그래, 엄마 일요일 날 갈게. 그랬었는데. 그렇게 아들을 만나러 떠났던 엄마는 아들의 죽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고 난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뉴스를 안 봤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돼서 아빠도 불안해하고 막 연락해보라 해서 나는 직장 갔다 오면 일요일 날 조금 늦잠 잘 수도 있지. 좀 그런 생각했어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9시쯤 내가 청주 오다가 청주 도착하기 10분 전에 알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거짓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는 그 10분을 내가 덜덜 떨면서 장례식장을 갔어요.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시간 날렸다고. 하나도 안 나아졌어. 그냥 점점 더 해요. 점점 더 보고 싶어요. 하늘만 봐도 원망스럽고 날이 너무 좋아도 원망스럽고. 믿기지 않았던 아들의 죽음.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재난 직후에는 그거를 어떤 정상적인 반응, 그래서 안심하셔도 된다. 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많이 회복하신다, 안심시켜드리지만 이게 사실 1년, 2년 지난 후까지 그게 남아있다면 그건 자연 회복을 기대하기 되게 어려워져요. 재난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그로 인한 고통은 과연 씻어낼 수 있는 걸까? K 연구팀에서 오늘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신지 기본적인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고. 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치료예요. 심각한 상황에 이 심리 상태에 놓이신 분들은 그 2차 면담까지 진행을 해보고자 해요. 2020년 섬진강 수해민, 2022년 서울 반지하 침수 피해자,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등 84명의 정신건강 분석. KBS 취재팀은 사례 연구를 통해 이들의 삶과 심리적 고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추적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오빠를 잃은 40대 여성. 최근에 이렇게 막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 막 호흡곤란도 오고 답답해요, 막 속이. 속도 답답하고 심장도 막 두근두근하고 네. 그러시죠? 네. 혹시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시간만 있으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집안일 막 아무 저기도 없는데 막 입을 막 뜯어서 빨든다든지.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아야 오빠가 빨리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다음에 재난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못하죠. 할 수가 없어. 사람을 못 만나고 안 만나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먹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먹으면 다 소화장애가 와서. 이들은 재난 이후 온전한 삶을 살아왔을까?
취재팀과 연구진은 재난을 경험한 이들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상태 등 19개 항목을 분석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고 재난을 겪으며 악화한 건강 역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42.8%가 여전히 불안 증세를 겪고 있고 63.1%는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가운데 80%에 달했고 10.7%는 자살을 고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 일어나기 전이랑 또 재난 당시, 현재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삶의 질이나 뭐 수면의 질 이런 것들이 재난 당시에 좀 안 좋아졌다가 재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결과가 이제 나타났다는 점. 그래서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지원이나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재진의 눈길을 끌었던 또 한 가지 조사 결과.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섬진강 쇠민과 반지하 침수 피해자들은 심리회복 지원과 함께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송 참사 유족들은 심리치료의 도움을 인정하면서도 물질적 보상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상반된 답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남겨진 자로서의 그런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다르고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애도 이런 부분 과정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주의가 가거나 아니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뭔가 도리, 예의 이런 것들이 좀 아니다. 실제로 청주시는 오송 참사 사흘 만에 사망 보험금 등을 1인당 5천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배보상도 되게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그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거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 줄 알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배보상과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는 전혀 노출하지 않는다. 그런 프로토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재난이 오래도록 마음의 병을 남긴다는 걸 우리 사회는 2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9.4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도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생존자들. 대구 지하철 참사죠. 그러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일단 생명이 구조가 됐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는 밤에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깜깜한 거를 너무 두려워하니까. 또 생선을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탄내 때문에 그때 공포가 올라와서. 그래서 의가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안전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그 충격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커다란 재난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구나. 대구 지하철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많은 재난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는 소홀합니다. 2022년만 해도 자연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5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심리 지원은 1,900여 건에 그쳤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4%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응급처치도 국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건데, 누가 할 건데 하면은 글쎄요. 여력이 되면 해야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은 이걸 실제 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재난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 역량 이게 없는 거죠. 이걸 위한 예산이 없는 거고. 2016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지역에 재난심리 회복지원센터를 만들며 운영은 적십자에 맡겼습니다. 센터장은 적십자사 각 지사 직원이 경임하는데 센터당 평균 상근 인력이 1.4명, 2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심리지원 교육을 받았거나 재난심리 상담 경험이 있는 인력은 0.6명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트라우마 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국에 있는 트라우마 센터는 모두 5곳. 이 가운데 전임 정신건강 전문의가 있는 곳은 서울에 있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난심리 지원체계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재난심리 지원 측면에서 봤을 때 누락과 중복이 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메르스만 해도 보건소 연락 오죠, 뭐 어디 구청 연락 오죠, 또 질병관리청 연락 오고 본인들도 연락해야 되고 신고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재난심리지원이라고 적십자사 연락 오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 오고 뭐 국가 트라우마센터 연락 오고 이러면은 다 꼴보기 싫어지시는 거예요. 국가의 재난심리 지원 기능을 한데 묶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컨트롤 타워가 다라고 생각해요. 재난은 특히나 연계를 해달라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연계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서로 그래서 그런 게 좀 답답하죠. 답답해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는 비만 오면 떠오르는 아들 생각에 힘겨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그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냥 참사로 생긴 마음의 병은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디 가서 위안 받을 데도 없고 말할 데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 재난은 그대로입니다. 그냥 정의상 그거는 내 힘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건 벌이 아니에요. 그건 벌이 아니고 좀 사람의 운명 같은 건 거죠.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회복을 지원해준다면 훨씬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겠죠.